돈가방 시즌2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짚고 땅누나입니다. 예, 차학봉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네, 어서오세요. 아, 뭔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돈가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 선배 올해 집값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해 지금 집값 전망을 놓고 역시 폭락론과 폭등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 상저하고 우세 전문가 절반 이상이 서울 집값은 상승한다. 반면에 야, 집값 거품 50% 빠진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땅짓고가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상승이 8명, 하락이 7명입니다. 사실은 누가 맞는지 알 수 없지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차 선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저는 약간 침체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시그널 뜨면 집값 무섭게 오를 겁니다. 빚폭탄 곧 터져요. 4월 총선 이후 진짜 위험한 게 옵니다. 폭락, 폭등론 몇 년째 계속되는 논쟁인데요. 네, 집값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 거길래 이렇게 전망이 다 다른 건가요? 글쎄 이제 일단 보면 최근에 집값이 보면 떨어진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최근에 하락한 데 보면 청라 롯데캐슬 53평형이 한 달 대비해서 6.4억, 6억 4천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만 보면 지금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작년에 집값이 조금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 와서 다시 또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면 2023년 8월을 정점으로 찍어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다시 폭락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거래량. 거래량도 보면 2023년 7월에 한 서울이 4천 건가량 회복됐다가 다시 한 2천 건, 1천 건 이하로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폭등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집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집값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일본 아파트 착공 반토막 났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는 2, 3년 후 집값이 급등한다. 당연해요. 왜냐?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워낙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 뛰자 재개발 재건축 멈췄죠. 요즘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네네. 분양가 공사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우리 못 올려주겠다. 스톱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스톱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파트 착공 실적을 보면 실제 2021년 38만 가구 착공했다가 27만 가구, 2022년, 2023년에 13만 가구까지 줄었어요. 서울 이 아파트 착공 실적.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매년 1월에서 11월 실적인데 야,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 되면 입주가 줄어가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공급이 주니까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공급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수요도 중요해요. 집값은. 자, 우리가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공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집값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공급은 늘어요. 조금 늘었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팍 오르겠죠. 그렇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소득, 경제 성장률, 인구 구조, 쇼크, 경제적 쇼크 발작. 네네네. 그러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됐다. 집값 어떻게 돼? 수요가 늘까요, 줄까요? 줄죠, 당연히. 경제 성장률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겠죠. 경제적 쇼크, 경제적 발작, PF 위기. 그럼 수요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근데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 정책. 지난해처럼요. 네. 무슨 디딤돌 대출이니 신생아 대출이니 이렇게 하면 돈을 막 풀어요. 그러면 억지로 수요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네, 금리. 금리가 지금 주택시장이 부진한 게 높아진 금리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죠. 금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팬데믹 미스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기사 많이 썼는데 안 봤군요. 2020년에 팬데믹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막 봉쇄됐어요. 그러면 GDP가 경제가 막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집값은 막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집값은 막 올라요. 그래서 집값에 관해서 팬데믹 미스터리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봤더니 경제가 막
망가지니까 정부가,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막 낮췄어요. 제로 금리로 낮추니까 집을 사는데, 자, 내가 10억을 빌렸어. 대출 이자가 옛날에는 1억 내던 게 1,000만 원에서, 그럼 공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만큼 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리가 정말 중요한데 뭐 금리만 보고 뭐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전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 아까 했는데 공급만 가지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조심해서 전망을 해야 된다. 전망 중에 변수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전망이 거의 맞았던 적이 없어요. 2020년에 모든 전문가들이 팬데믹 위기 터지니까 집값 폭락할 거다. 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반대로 집값이 올랐어요. 정말 이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망을 해주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집값이 한국에서 떨어진 적이 몇 차례 있느냐. IMF 위기 때 저 보시면 있겠지만 IMF 위기 때 집값이 V자로 급 반등했어요. IMF 위기 때.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 수요가 위축돼요. 그러다가 1년 지나서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V자 반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리만 쇼크 때.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다가 V자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블자 침체.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뭐냐? V자 반등을 할 거냐? 더블형 침체를 할 거냐? 물론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지금은 더블형 침체에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는 할 수 있어요. 리먼 쇼크 때랑 좀 비슷한 왜 그러냐면 IMF 때는 대폭등을 했어요. V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대출 금리가 20%에서 거의 저금리로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출을 안 하다가 대출 규제가 강한 나라였는데 대출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불꽃처럼 성장했어요. IMF 조기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확 늘어났어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그때처럼 금리가 확 떨어져서 대출이 확 늘고 경제가 불꽃 성장한다.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지만 V자 반등을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그 다음에 내년에 대출 금리가 좀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지만 무슨 이상한 규제들 많이 들어와요.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대출을 늘려주기는 좀 어려워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아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리먼 쇼크 이후 더블자 반등. 그때 보면 2008년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더블자 반등을 보면 그때 그 다음에 2009년에 21% 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역시 대한민국의 집값은 항상 오른다. 10% 떨어지는 게 21% 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값 대폭등의 시대가 오나 보다. 그때 그 부동산 불패론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2020년 마이너스 3%, 2011년에 마이너스 3%, 2011년에 마이너스 7% 들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면 퍼센트로 치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반토막 났던데 2023년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그 당시의 추억이 떠올라요. 최근에 태영이 어떻게 됐나요? 워크아웃 신청했죠. 태영 워크아웃.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100대 건설사 중에 45곳이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지금도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가 많아요. 16위거든요, 태영이. 근데 당시에 보면 임강토건 40위, 풍림 30위, 금호산업 13위, 벽선 26위. 100대 건설 45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쇼크가 온 거예요, 경제 쇼크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쇼크가 오면 뭐가 줄어든다?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완전 절체절명의 시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작죠. 지금 하나. 100위 건설 중에서는 2개. 당시에 이제 영업정지 저축은행. 이런 워크아웃 기업 들어가고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화되면 저축은행이 이제 여기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은 그때와 비하면 아주 괜찮죠. 아직 저축은행, 그 다음에 은행 무너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아직 없죠.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보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2008년 당시 리만 쇼크 직전에 2008년에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까지 됐어요. 지금 몇만 가구냐? 한 7만 가구쯤 돼요. 이제 곧 있으면 또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다행히 2022년 말부터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공업 미분양 주택. 그거를 흔히 악성 미분양 주택이라고 해요. 중공 미분양 난다. 그건 입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버틸 수가 있어요. 건설사가. 근데 준공이 됐는데도 이게 안 팔려. 그럼 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거의 6만 가구에 육박했어요.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지금은 15,000 가구, 12,000, 만 가구 좀, 2만 가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보다 상황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 주택 상황만 보면 지금이 리만 쇼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올해 별로 큰 위기 없이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집값을 이제 그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책이죠. 자, 이번에 110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세입협도부터 왜 했을까요? 올해 총선 때문에? 또 있지만 집값을 살려라. PF 위기, 태형 부도 나오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건설사가 2010년대처럼 줄줄이 묻어나면 경제가 망가진다. 그래서 만든 게 110 부동산 대책이에요. 근데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재개발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2027년 착공,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지방중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단기 등록 임대 도입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이게 이때 다 옛날에 했던 정책들이에요. 과거를 답습하는. 답답하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비슷한 상황이 2009년 뭐 이때 벌어졌어요. 2010년 전에. 근데 대개 저게 처음에 나오는 대책들이에요. 저 당시에도 보면 과거 이때도 보면 그럼 저 대책으로 한 번으로 대책이 끝났을까요? 또 이후에 또 다른 대책들이 왠지 쏟아졌어요. 보통 첫 번째는 약을 쓰더라도 약한 약을 써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약을 써서 시장에서 저 110 대책 났는데 시장에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 정부도 센 약을 먹였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가지고 집값이 폭등하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는. 그래서 가장 약한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미미하다. 네, 미미하죠. 그러면은 이제 더 센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PF 위기예요. 우리 보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2008년에 PF가 한 80조 정도 됐어요. 지금 PF가 140조예요. 당시보다 사실은 PF 문제가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 PF가 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어쨌든 PF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주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PF가 부도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게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뭐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그래서 되게 건설업자들 만나보면 지금 뭐 사실상 부도 상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 PF 위기가 어쨌든 총선이 지나면 이거 끊임없이 가져갈 수 없거든요. PF 위기라는 건 뭐냐면 미분양 사업이라는 건설업체들이 결국은 아파트를 잘 팔아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잘 해결될 거냐 말 거냐 라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전 한 번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리예요. 그러니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있는데 비관론자들은 미국의 금리, 우리 한국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미국의 결국은 금리가 글로벌리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금리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우리 돈 다 빠져나오고 뭐 이래버리니까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지금 금리를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한 6월 정도부터는 빠르면 6월부터 내릴 것이다.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면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냐. 근데 이 금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릴 거다라는 분들은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건설사도 좀 살겠죠. PF 위기가 좀 완화되겠죠. 근데
또 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 미국도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푹푹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천천히 낮출 거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근데 금리가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하게 내리는. 근데 막 죽어가던 건설업체이 벌떡벌떡 일어설 정도로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좀 하는 게 분양가 요즘 계속 오르죠. 분양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금리도 하나의 고금리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자재비, 인건비 이게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막 아파트 평당 400, 500이면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평당 900, 1000.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뀐다고 그래서 한 뭐 2, 3년 지나는데 이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제일 싸다. 지금이 그래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 딴 주고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아파트에서 분양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다르죠. 강남 같은 데는 평당 분양가 6천 되는 데 있잖아요. 건축비 아무리 비싸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럼 20%밖에 안 돼요. 근데 지방에 가면 평당 1,200, 1,300이면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이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는 게 나 집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데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또 한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아까 집값을 결정하는 또 하나 중요한 그게 뭐라고 그랬죠? 경제라고 그랬죠. 네. 이거 우리 봉다방에서만 알려드리는 그거인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봉다방에서만 알려드린대요. 자, 지금 독일이 아까 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스톱이 됐어요. 우리보다 더 한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건축 규제도 강하고 또 임대로 사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 3분기 낙폭이 작년에 이게 최근 통계예요. 2000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건설사 줄도산, 독일 경제에 덮친 부동산 퍼펙트 스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동산 집값이 떨어져서 건설사가 망하고 다 줄줄이 망하게 되는 네. 도미노 형식. 그렇게 보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네. 근데 독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보다 더 빨리 독일은 수요가 위축됐어요. 네. 수요가 왜 위축됐냐?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GDP 성장률이 전망치인데 마이너스 0.3% 뒷걸음질 쳤어요. 미국 1.8%, 캐나다 1.7%, 일본 1.4%인데 왜냐? 이 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중심 국가예요.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한국하고 판박이에요. 그래서 일부 우리도 2년 연속 1% 경제 성장률 전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냐? 독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지만 드디어 독일처럼 경제가 침체되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망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세계에서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집값 전망이 내가 무의미하다는 게 지금 와서 너무 세계 경제가 하는 데다가 우리가 공급만 놓고 보면 집값이 올라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안 좋아서 여기를 V자로 반등한다?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근데 우리 흔히 집값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놓고 많이 얘기해요. 1번 집값이 왜 장기 침체됐다고 봐요? 그 버블 때문에. 버블 이후에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살 젊은 애들이 없다. 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GDP예요. GDP가 1989년 이후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호주머니가 가벼워진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잘 살고 내후년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빚도 내서 집도 사고. 근데 이게 몇 년 되풀이되니까 내년이 더 어려울 거야. 허리띠 메고 집 살려면 빌려야 되잖아요. 안 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택 수요가 급감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집값이
뭐 잃어버린 20년 하는데 그럼 최종은 뭐냐면 경제예요. 그다음에 미국. 미국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은 금리가 우리보다 더 올랐어요. 모기지 금리 7%, 기준금리 5.5% 그런데 집값이 안 떨어졌어요. 흔히 한국에서는 뭐 일부에서 집값 폭락했다고 막 엉터리 기사 쓰시는 분도 있던데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막 너무 불꽃처럼 일어서고 있어요. 아, 경제 때문에 그러면 그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우상향. 중국 뭐 20년대 집값 뭐 난리잖아요. 근데 2, 3년간 지금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꺼지니 망하니 중국 경제 망하면 세계 경제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봐요. GDP. 자, 3년째 GDP가 멈춰 있어요. 네네. 중국 집값 왜 중국 집값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 뭐 고령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규제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가 멈추면 저렇게 돼요. 한국 뭔가 이게 계단식으로 탁탁 올라가는 그렇죠. 이게 보면 이때 계단식으로 GDP 줄어들었을 때가 언제냐? IMF, 그다음에 두 번째 리만 쇼크,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팬데믹 이후 지금쯤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수요만 보고 집값을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물론 그거랑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 미국 이게 분기별이지만 4.9% 뭐 이렇게 나와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빌 클린턴 분이 대선 후보 당선에서 유명한 대선 문구예요. It's the economy, stupid.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The housing price are the economy, the stupid.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저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삼성전자가 갑자기 막 주가가 지금 7만 얼마쯤 해요. 8만 전자 갔다가 7만 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 막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현재 뭐 이렇게 팔려서 막 경제가 우리가 막 중소기업도 막 생기고 막 그냥 돈에 그냥 이런 넘치난다 이러면 집값 당연히 올라갈 걸 보지만 아직은 분위기가 그건 아닌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PF 위기.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얘기했지만 더블자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더블 딥 높은 게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PF 해결이 PF가 뭐 2010년처럼 그렇게 막 되는 건 아니지만 PF 위기가 올 내내 우리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제가 뭐 다른 뭐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뭐 경제 위기 변수로 항상 PF 위기 이게 꼭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폭락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집값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WDIP을 주장하시면서 이제 집값은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뭐 저는 폭락론자는 아니에요.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V자 반등은 어렵다. 그리고 좀 더 침체가 길어질 수가 있고 PF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이 살아나느냐, 우리 경쟁이 살아나느냐를 보면서 전망을 좀 수정하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혹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다음에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